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닷새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업도 더디고 생존자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해같을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런 일을 좀 몇 번 겪었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발생한 사고도 그렇지만 늘 이렇게 참사가 벌어진 후에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 사고를 알리는 징후들도 있었었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해서 생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혹시 이런 위험이 없는지, 특히 우리나라 아파트들을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계속 지연되면서 노후된 아파트들 꽤 있어서요. 그런 아파트들은 안전성은 괜찮은지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오늘은 국내 아파트들 평소 안전점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의외로 호황을 누리는 산업들이 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골프 업계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MZ세대들을 중심으로 골프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인데 최근 트렌드 리포트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역시 또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다른 방향이네요. 코스피 시장은 0.4% 정도 어제보다 내린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0.7% 상승 중입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 연결해서 또 증시를 바라보는 포인트들 중에 몇 가지 또 조언 좀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들리는 소문들, 뉴스들을 보면 미국이 금리 올리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올려야 되겠다는 신흥국들의 움직임도 있고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연말 안에 금리를 잘하면 2번 올릴지도 모르겠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나오고 해서 요즘 금리 인상이 이래저래 화두인 모양이에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실은 아주 멀리 한 3년이나 뭐 이렇게 보이지만 네. 신흥국들은 이미 금리를 막 올리고 있어요. 예. 또 3월에 브라질, 러시아, 터키 여기 3월부터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는 이제 계속 올리고 있고 이번 6월에도 멕시코, 체코, 헝가리 등등 안 올릴 거라고 봤던 나라들이 전격적으로 지금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한국은행 이제 뭐 올해 하반기에 이제 금리 올릴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신흥국들의 금리 인상 추세가 빨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흥국들이 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우리 한 몇 달 동안 미국 쪽 인플레이션만 자꾸 이렇게 쳐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뿐 아니라 실은 글로벌 차원 전체에서 이 물가 상승률이 급등한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는 일단 좀 더 신흥국인 뭐 브라질, 러시아, 그다음에 멕시코 등등은 인플레이션 타겟팅 레벨을 보통 한 3% 이렇게 선으로 잡거든요. 예. 우리나라나 이제 선진국들은 그보다 훨씬 낮은 정도의 수준의 인플레가 보통 나오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그런데 신흥국들은 보통 한 3%, 어떤 데는 좀 3.5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위아래로 한 2.5%씩 해서 한 5%나 5.5% 넘어가면은 금리를 반드시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물가를 잡도록 이렇게 돼 있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올 상반기부터 물가 상승률이 신흥국에서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을 하회하는, 이제 상단을 넘어서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대로 갔다가는 올해 말쯤 되면은 타겟 레벨을 훨씬 더 벗어나겠다 해가지고 예.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이유겠고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예, 그게 이제 미국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본 유출에 대한 또 테이퍼링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이 먼저 테이퍼링을 하고 등등의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신흥국 쪽이나 이렇게 들어왔던 자금들이 빠져나갈까봐 외자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리 금리를 올려놔서 음. 그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자금이 빠지려고 하다가도 이쪽에 높은 금리 수익이 있기 때문에 네.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보통 자본 유출에 대한 대안으로 금리를 올리기도 합니다. 혹시 그 그게 터키, 네. 네, 그 터키나 러시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미국이 올리고 난 다음에 올려서 대응하는 거는 늦어서 그래요? 항상 네. 먼저 움직이더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테이퍼링으로 인한 이 신흥국들의 상황이 맷집이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이제 물가 상승률 급등과 이런 외자 유출 어떤 부담 이런 것들 음. 때문에 일단 지금 선제적으로 올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는 계속될 것 같다고 보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일단 그 작년에 비해서 지금 기저효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장 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들의 경우는 저기 식료품, 농산물 쪽 이 부담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네. 전체 물가 지표에 들어가는 인도 같으면은 막 한 4, 50% 되고요. 멕시코도 한 30%씩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나 선진국들은 조금 낮은 비중인데요.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의 이제 급등이 네. 올 초 뭐 이럴 때 이제 상당히 많이 오른 것도 있겠고, 그 외에도 전반적인 그 물가 상승률이 지금은 작년에 대비 기저효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아주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리플레이션 시기를 지나서 인플레이션 시기로 진입했다. 일단 지금 올해는 아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의 이런 부담감들이 계속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신흥국들의 금리 인상이 시작이거든요. 그럼 이제 쭉 올해 말 또는 내년 정도까지도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한두 번 올리고 끝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커다란 방향 전환이 있고 나서 계속 올라가는 게 그동안의 금리 흐름이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네네. 그런데 최근에 이 물가 상승은 작년에 대한 기저효과. 작년이 워낙 이상한 해였으니까요.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 비싼 거야. 이런저런 이유로 당연한데 그 이후에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인플레가 이제 한동안 없었던 인플레가 시작되는 거냐.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물가가 올라간 걸로 나오니까 금리 올리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 작년에 그 경기가 하락했을 때 대안으로 금리를 엄청나게 내렸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 다 내렸거든요. 신흥국들도 정말 그 기존에 보지 못할 정도로 금리를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예. 신흥국들은 양적 완화하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신흥국들은 금리를 상당히 올려놔야지 다음번 또 경기가 안 좋거나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낮은 상황이라서 예. 이제는 올라가는 그 이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지금부터 뭐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속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라들이 시작했고 예. 다른 나라들은 올해 버티다가 내년부터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해서 예.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금리 상승의 시기가 요 몇 년 동안 온 것 같다. 펼쳐진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들도 비슷한 금리 분위기네요.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정확히 어떤 원인 때문이었는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사고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래된 아파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좀 대처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건설 안전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에 소속되어 계시는 최명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최명기입니다. 예, 미국에서 뉴스 들으셨죠? 네네. 왜 무너진 거예요?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는? 크게 이제 원인은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아파트 건물 자체가
원래부터 상당히 좀 노후화돼 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 보강이 이제 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 하나고요. 보수 보강이라면 오래된 아파트를 뭘 수시로 뭐 해줘야 되는 이제 겁니까? 수리 보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안 그러면 무너져요? 그거는 이제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좀 노후화가 되게 되면 네. 구조물이 이제 성능을 발휘를 이제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일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오래되면 네. 힘을 못 받고 무너집니까? 통상적으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버틸 수 있는 게 한 62.5년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45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년 정도가 됐다고 보면 이게 이제 성능을 다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 보강을 좀 해줘야 더 이제 성능을 이걸 발휘를 해서 오래 쓸 수가 있는데 실제 미국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40년 정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40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노후화가 좀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좀 되는 거죠. 그 노후라는 게 우리가 도배한 지 오래돼서 색 바랜 것처럼 눈에 보기 안 좋은 노후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는 노후돼서 성능 발휘를 못한다는 건 버티고 지지하는 게 안 된다는 뜻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저희 사람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하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하고 네. 물건을 들 수 있는 그 힘 자체가 좀 틀리잖아요. 예. 젊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이 들 수가 있을 거고 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덜 하시겠죠. 그렇겠죠. 마찬가지 콘크리트도 지은 지 얼마 안 된 콘크리트는 상당히 이제 많은 힘을 버틸 수가 있지만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된 콘크리트는 상당히 좀 그 어떤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서 상당히 좀 그 파기가 좀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무너진다는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오래된 아파트는 보수 보강을 한다는 건 안에 철근을 다시 심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벽을 좀 그럼 뭔가 콘크리트로 좀 발라요? 어떻게 해요? 통상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요. 네. 콘크리트는 이제 철근하고 이제 그 콘크리트가 이제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네. 저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콘크리트는 어떤 압축에 대해서 이제 버텨주는 게 이제 콘크리트 역할이고요. 예. 철근은 이제 이제 인장력 저희가 이제 당기는 힘이라고 얘기하게 예, 되는데 예, 예. 이런 인장에 대해서 견뎌주는 게 이제 철근인데 일반 노후화된 콘크리트는 통상 콘크리트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또는 철근도 문제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철근을 갖다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슬래브 밑에 쪽이라든지 또는 보하부 쪽 네. 여기다가 이제 그 철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철판을 냅니다. 이게 아, 벽에다 네, 두꺼운 철판을 대는 대서 거죠. 네. 버티게 그리고 한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뭐 덧대서 갖다가 된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이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판을 대는 방법 네. 또는 일반적인 뭐 새로운 소재 탄소섬유를 갖다가 이렇게 보강하는 방법. 덧대서 버티게 그렇죠. 하는군요. 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지은 건물도 한 4, 50년 지나면 정말 위태위태해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번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도 낡았는데 보수가 중간에 잘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잘 아신 것처럼 네. 옛날 뭐 일제 시대 때 지었던 그런 구축물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건축물들은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요. 예. 그래서 이게 꼭 40년이 됐다고 해서 실은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실제 이제 그 구조물이 최초 설계는 어떻게 됐는지 네. 뭐 시공은 어떻게 됐는지 유지관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무너질 수도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이렇게 수도 평가할 수 있다.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이 그럼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40년 됐어도 저기는 괜찮아. 저기는 60년 됐어도 괜찮아. 저기는 45년밖에 안 됐지만 저기는 위험해. 뭔가 이렇게 신호등이 들어오면 위험한 데만 조심하면 되는데 겉으로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 진단이라는 걸 하게 되고 예. 그 안전 진단에 따라서 이제 그 등급을 건물에 이제 매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A급, B급, C급, D급, E급.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하고 있죠. 아파트들은. 네네. 아파트도 그렇고 오래된 건물도 그렇고 다양하게 우리도 이제 오래된 건물이 많아지고 있어서 도시에서도 그러면 모든 건물이 몇 년 지나면 우리 그 전 국민 건강진단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받듯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이제 시설물 안전에 및 특별 유지 관리관련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일명 시트법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시트법에 의하면은 이제 각 건물에 대해서는 그 안전 점검 그리고 이제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점검이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2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는 것처럼 네. 건물에 대해서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이제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정밀하게 또 점검하는 게 있어요. 네. 이 정밀하는 점검은 뭐냐면 육안 점검과 기계를 사용을 해서 실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런 걸 확인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서 뭐 C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찍는 것처럼 실제 이제 어떤 정밀한 기계를 활용하는 게 이제 정밀안전 진단이라는 이런 방법에서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간도 그 시기도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검사는 누가 하러 오십니까? 주로 이제 정기 점검 그러면 일반 예.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하시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이런 다니면서? 정기 안전 점검은 전문가가 아니고요. 일반 그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 소장이 이런 걸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 교육을 받으신 이런 아파트 관리 소장님께서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외부 기관인 뭐 예. 실제 정밀안전 진단하는 그런 기관이든지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실제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정밀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이제 난이도가 좀 있어서 네. 그 경우에는 일반인이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실제 전문기관들 그건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병원만 가면 전문가가 정밀하게 본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항상 걱정하는 게 건강진단 빼먹고 잘 안 받고 하다가 어느 날 큰 병 걸리는 거 나중에 발견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네. 건물도 분명히 관리소장님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낡은 아파트들은 안 그래도 여기저기 새는 거 많고 고칠 거 많다 보면 저거 자칫하면 저거 문제 생기는데라고 하는 게 보이더라도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당사자들한테 맡겨두면 안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나 보네요. 그게 이제 정기 점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외부 기관 수행을 하다 보면 예, 비용이 이제 이게 소요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이제 통상적으로 아끼기 위해서 어떤 규모가 좀 조그만한 그런 아파트에서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그 관리 소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는 게 더 세부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외부 전문가한테 맡겨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무너지는 아파트가 생길 것 같아서 이제 자꾸 걱정돼서 저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런 거라면 지은 지 몇 년 이상 된 것은 반드시 뭐 내부의 구성원들이 합의를 하건 찬성을 안 하건 관계없이 강제로 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진단의 주체는 그 역시 내부 구성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제3자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여기 이제 여기서 사람 못 살 것 같습니다. 다 나오세요 하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검사하는 것도 그런 의무가 없고 상황이 그런 것 같네요.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는 건 아니고요. 예. 그게 이제 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정기안전 점검 그런 법상 그래서 D급이나 E급 정도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네. 1년에 한 3회 정도 3번을 갖다가 현재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 실제 이제 그 정기 이제 안전 점검은 육안으로 의해서 하고 있지만 네. 기타 이제 나머지 이제 정밀 안전 점검 이것은 실제 이제 D급이나 E급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2년에 한 번. 네. 그리고 건축물 외에 이제 일반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을 갖다가 무조건 하게끔 이거는 강제로. 네, 강제로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세부적이고 어떤 성능 평가까지 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10년 차가 되고 나서 1년 이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실제 11년 차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번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4년에 한 번씩 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매 4년에 한 번씩은 네, 모든 그렇죠. 아파트들이나 모든 그 건물들이 다 받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상 하게 돼 있고요. 예. 이런 그 진단을 하게 되게 되면 그런 어떤 그 보고서 자체 진단 보고서를 또 이제 국토부에 제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진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네. 또 성능은 과연 정확하게 이걸 판단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국의 아파트가 등급이 다 있네요. 네, 다 있죠. 4년에 한 번씩 받는 등급이라는 게 네. 그거는 자체에서 소장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보는 등급입니까? 네, 그래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다 그러면 예. 무조건 이제 4년에 한 번씩 이건 이제 4년에 한 번씩이라는 것은 예. D급이나 E급을 이제 받았던 아파트를 이제 기준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A급이나 B급, C급은 또 기간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A급 같은 경우는 6년에 한 번, 네. 그리고 이제 B급이나 C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에 한 번. 뭐 5년이나 4년이나 네. 6년이나 뭐 받으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뒤로 갈수록 더 자주 받게는 네, 되어 그렇죠. 있고. 예를 그거는- 들어서 저희가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게 되게 되면 네. 처음에는 뭐 3년에 한 번 받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처럼 그런 일정 주기를 갖다 정해서 알겠습니다. 어떤 점검을 또는 진단을 하도록 되어 하고 있다. 있습니다. 네. 큰 아파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길 가든 어디 골목길에 있는 다가구 다세대 건물들도 오래되면 그렇게 강제로 다 점검받고 등급받게 돼 있습니까? 1차적으로 기존에는 이제 법 자체가 1종, 2종 시설 뭐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라든지 예. 제법 큰 이런 규모에 대해서 하는 걸로 의무화가 됐었다가 최근에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 3종 시설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건물이지만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역시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입니까? 지금 소규모 건축물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 허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제 광주에서도 철거 사고 하면서 이제 붕괴됐던 것처럼 네. 이제 허가 대상이 있는데 이런 소규모 건물 중에서도 뭐 학교라든지 네. 그다음에 상당히 이제 안전관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3종 시설물로 지자체가 지정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학교가 소규모예요? 학교는 이제 소규모로 볼 수가 있죠. 층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요. 학교보다 작은 건 소규모조차도 아닙니까? 이제 그건 이제 지자체별로 이 소규모 대해서 이제 규정하는 게 각각 틀립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뭐 이런 건물을 소규모 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동네 5층짜리 다세대 건물에 새 들어 사는데 이거 지은 지 한 4, 50년 되는 것 같은데 집주인은 연락도 안 되고 계단 내려올 때마다 이거 자꾸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 그래서 그건-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제 작년 5월 1일부터 예. 이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음. 실제 이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건축사님들이든 또는 기술사님들이 이제 유감 점검을 이제 통해서 현재 그 건축물에 대해서 과연 이상이 있는지 하게 되는데 이 내가 사는 이 다세대 다가구 건물을 그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군수구청장이 정한다는 뜻입니까? 일단 그 부분은 각 지자체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요. 좀 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건축 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일단 정기 점검을 현재 받게 돼 있다 하도록 이렇게 돼 보시면 있다. 되겠습니다. 네. 법규가 참 어려워서 건축 허가 대상은 집 한 채 작은 거 지을 때도 허가 다 받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3층 이상에서 지하나 지상 포함해서 예. 3층 이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은 일단은 다 허가 점검을 하게 대상이니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아도 네네. 그거는 의무 대상이다. 네, 여기서 이제 뭐 연면적이라든지 층수 제한이라든지 높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겠죠. 통상적으로 뭐 12m 이상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지하나 지상이 됐든 3층 이상이면은 실제 점검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년에서 6년 사이 한 번씩 점검하고 등급이 나쁜 등급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1년에도 한두 번씩 하고 한다는 그런 겁니까? 일단 이제 4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은 이제 정밀안전 진단이고요. 네. 그러니까 진단 결과 D급이든 E급을 받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보강을 한다든지 사용 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뭐 재건축을 갖다가 하게끔 한다든지 또는 개축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지금 되게 아파트들 되겠습니다. 중에는 야 이건 D급이나 E급 받아서 이건 곧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곳은 없습니까? 상당히 많죠. 그게요. 왜냐하면 D급이나 E급 정도 된다고 보면 예.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뭐 2019년 아마 자료죠. 거기에 보게 되면 약 한 5개 정도 동이 현재 D급, E급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네. 이런 D급, E급이면 실제 사용 제한이라든지 예. 또는 실제 거기에 대해서 뭐 개축을 한다든지 또는 뭐 재건축을 한다든지 네. 이런 절차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민들 동의가 안 되거나 여러 이유로 안 되거나 뭐 재건축하면 뭐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안 할랍니다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가장 큰 애로사항인데요. 예. 왜냐하면 이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민간 건축물이기 때문에 예. 실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이제 재건축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이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민들이 얼른 안 지으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살면 안 됩니다. 일단 다 나오세요는 안 됩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행정기관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에가 재산권 어떤 침해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럼 그러다 무너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무너지는 경우가 네, 많아요.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 이제 기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건물이 뭐 기운다든지 상당히 이게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돼서 어떤 침하가 된다든지 또는 옆으로 기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재건축은 재산권이고 네. 그 나오시라고 하는 건 거주권이라 못 건드리고 무너지면 할 수 없다. 네, 일단 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사용 금지를 이제 권고를 할 수가 있겠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게 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 상태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법규는 그렇다. 알겠습니다.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좀 여쭙고 싶은데 좀 개선할 게 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예. D급이나 E급이 돼서 이 건물은 도저히 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면 아니 강제로 네. 식당 문도 지금 닫고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하는데 무너질 것 같은 건물이면 모르겠습니다. 상황 그렇군요. 예,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와 함께 낡은 건물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코로나19 덕분에 아주 세력을 넓힌 여러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골프 산업이랍니다. 요즘은 젊은 층의 유입도 아주 빨라지고 있고 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골프 업계 트렌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트렌드 리포트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골프라고 하면 예전에 나이도 좀 있고 이거는 사업상 비즈니스 덕 때문에 회사 돈으로 하는 네.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아닌가 봐요. 네, 최근에는 그 골프 인구가 많이 젊어지고 있는데요.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레저산업연구소나 KB금융경영연구소를 비롯한 그 증권사들이 내놓은 골프 산업 관련 리포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국내 전체 골프 인구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46만 명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인구가 골프 인구수가 5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증가한 46만 명 가운데 2030 세대 골프 인구만 따로 떼서 보니까 예. 30만 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새로 만에- 골프를 시작하는 분들이 대개는 젊은 분들이다. 네, 그렇죠. 과거랑 비교해봤을 때 이 2030 세대 젊은 세대가 골프로 진입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새로운 그 분석 자료인 것 같은데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초보 골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최근에는 이 초보 골퍼를 골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골프 어린이. 네, 이 골린이들이 80%가 2030이라는 얘기죠. 예. 예, 그 골린이란 말도 스스로를 지칭하는 그런 말인데요. 예. 이 젊은 세대로 골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업계도 굉장히 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골프장 예약하는 건 매우 어려워졌고 네. 골프장 가격도 뭐 엄청나게 뛰었더군요. 서울 아파트값 오른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올랐던데요. 골프장 가격이. 맞아요. 그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나 또 실외 활동이 뭐 이용객 수나 이런 것들 제한이 있다 보니까 회원제 골프장 수는 한정돼 있고 예. 해외로도 골프 여행도 못 가다 보니까 회원권 가격까지 올라가게 된 셈인데요. 국내 골프장의 경우를 보면은 회원제 골프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중 골프장이랑 회원제 골프장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회원 아니라도 하루 돈 내면 그냥 가서 칠 수 있는. 네, 네. 보통 우리가 퍼블릭이라고 많이 얘기를 예, 하는데요. 예. 그 정식 명칭은 대중 골프장이 맞습니다. 이 대중 골프장의 개수가 현재 341개. 우리나라에 네, 회원제 골프장은 160개로 대중 골프장이 2배 이상 많습니다. 한 500개 되네요. 그렇죠. 500개. 네. 그런데 이제 이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회원권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예약도 그나마 좀 쉬운 편이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예, 있잖아요. 근데 대중 골프장 경우에는 좋은 한금대 시간을 빼고는 예약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가격대도 많이 그 회원제에 비해서는 싸기 때문에 이 젊은 골퍼들은 이 대중 골프장으로 많이 간다. 가고 있다. 예약도 쉽고 가격도 싼데 네. 그럼 단점이 뭐라서 다들 그래도 나는 예약 어렵고 비싼 회원제로 갈 거야예요. 뭐 아무래도 이제 골프장의 규모가 시설 규모? 네, 좀 좁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9홀을 반복해서 2번을 돌아야 한다거나 또는 6홀을 3번 돌아야 한다거나 18홀을 하더라도 네. 그런 싸다는 게 거의 유일한 장점. 네. 그런데 이제 거군요. 개인 소비세나 이런 것들은 좀 되지 않기 저렴하니까. 때문에 네. 회원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데요. 최근에는 이 대중 골프장마저 골프 치기 좋은 황금 시간대는 예약하기 쉽지 않고 예. 가격도 굉장히 많이 비싸졌다고 해요. 이제 이 회원제를 회원- 못 가는 분들이 대중 골프장까지 이제 넘어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네. 더 이상 가격이 대중적이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스크린 골프로 또 음.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이 실내 골프장에서 쓰는 골프 즐기는 시설, 네. 그러니까 전자오락실로 치면 오락기 납품하는 업체 네. 그런 회사가 있는데 골프존이라고 네. 여기도 주가가 올해만 보니까 한 80% 올랐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프 붐 때문이다. 맞아요. 그 뭐 노래방이나 PC방처럼 영업을 못했던 적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노래방이나 PC방에 비해서 스크린 골프장이 좀 더 나은 편이었던 이유는 수도권의 경우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밤 10시까지 영업이 방역 수칙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못 가더라도 보통 골프는 4인이 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예. 5인 이상 집합 금지에도 해당하지 않고 또 밤 10시까지지만 6시나 7시에 가면 충분히 네, 골프 한 게임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크린 골프장으로 4인들이 많이 찾아서 실내 스포츠를 즐기는. 오히려 저녁 회식 이런 건 더 할 수가 없으니 맞아요. 저녁 네. 시간은 남고 네. 가기 딱 좋은 곳이 이쪽이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가 골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는 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과거에도 젊은 분들도 골프 치면 젊은 분들이 잘 치지 스포츠가 젊은 분들이 더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이제 치는 운동이었던 이유는 비용 때문일 텐데. 시간과 비용 시간도 때문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MZ 세대들이 골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주 요인이 주 52시간 그리고 이제 퇴근 후에 개인 시간이 많아졌다는 이유 때문이도 있고요. 그리고 회식이나 단체 모임이 줄어들었고 해외 여행을 갈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해외 그 골프를 즐기는 유형을 보면요. 네. 이 골프장을 찾는 그 행위 자체를 해외 여행 가듯이 즐기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좌담회나 이런 리서치를 했던 모 기업에서 네. 이 골프가 주는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준비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좀 집 밖으로 멀리 나가니까 멀리 나가기도 하고 뭔가- 비용도 비싸잖아요. 그리고, 여행 짐 싸는 느낌이다. 그리고 준비하는 옷도 좀 특이하고 장비도 많고 예. 또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먹을 것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 싸다 보니까 이거를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소풍 가듯이. 네, 의류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 골프를 즐기는 그 시간 동안에도 계속 사진을 찍거나 예. 또는 단체 사진을 좀 재미있는 포즈로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틱톡이나 뭐 릴스, 그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그런 주로 MZ 세대들이 많이 쓰는 SNS를 보면 골프 자체에 경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여행이나 즐거움 또는 힐링 이런 포인트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해외 여행이 낯선 곳에 네, 돈 좀 많이 들여서 그렇죠. 가기 전에 준비도 좀 하고 네. 가서는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 찍고 돌아오는 건데 골프장에 가도 그러네요. 낯선 그렇죠. 곳에 가서 돈 좀 들여서 가서 사진도 좀 찍고 평소에 안 입어보던 옷도 입어보고 막 먹을 것도 먹고 네. 미리 바리바리 짐도 좀 싸고 그래서 그 느낌이다. 네. 그러니까 해외여행 갈 돈으로 골프 치면 된다고 생각하면 골프 비용이 뭐 지불할 만하다는 판단이었겠다는 거군요. 네. 그러나 대신 자주 가지는 못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골프를 즐길 때는 뭐 주 1회 뭐 한 달에 몇 번씩 가시는 분들도 꽤 많지만 네. 일단 젊은 세대들에게는 한 번에 갈 때 뭐 최소 2, 30만 원의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 1인당, 비용이 1인당. 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MZ 세대들이 골프를 즐기는 성향들을 보면 이런 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부장님이나 뭐 사장님이 가자고 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의 경제 사정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경제적 여건이나 욕구에 따라 라운딩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빈도수는 뭐 굉장히 많지 적다고 않다. 합니다. 대신 꼭 필요할 때 라운딩을 갈 수 있게 준비는 해두겠다.
미리 배우기는 하겠다. 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라운딩 하는데 과소비를 하진 않겠다. 다만 골프복은 나에게 잘 어울리는 걸로 미리 준비해서 스타일리시하다는 평은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연습장이나 스크린 골프나 이런 걸 통해서 골프를 좀 저렴하게 즐기고 이제 당일 막상 이제 골프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예. 풀 복장, 풀 세팅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골프를 즐기겠다. 그런 장비, 게 복장 있습니다. 이런 데 신경 쓴다. 네. 하긴 우리나라는 뭐 앞산 올라갈 때도 거의 히말라야 복장하고 올라간다고 다들 놀랜다고. 등산화 없으면 산에 안 올라가고. 네. 골프도 그런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프 장비들이 굉장히 좀 비싸잖아요. 예. 그러면 이들 젊은 세대들은 그런 골프 장비를 어디에서 주로 구입을 하느냐? 이 구입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예.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이 중고 마켓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 골프존 같은 그 스크린 골프 업체에서도 별도의 그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중고 거래 그곳에서도 마켓? 예. 네, 중고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골프용품 거래를 분석해 보니까 월 평균 약 2,000개의 골프 드라이버가 등록됐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대부분 20, 30대 남성으로 많았고요. 필드를 자주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골프채나 골프 의류, 뭐 공 이런 관련된 용품들이 거의 새거나 다름없는 상태로 이런 마켓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비싼 장비는 중고 마켓 이런 데서 이제 찾아보고요. 다만 의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스타일이나 이런 예. 거에 따라서 각종 그 브랜드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신상으로 많이 구입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긴 옷을 중고로 구입하면 잘 맞지도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그렇군요. 요즘 그래서 골프 옷 파는 골프 패션 업계도 성장 회사들은 주가도 많이 오르고 매출도 많이 오르고 아무튼 야 이렇게 갑자기 특수가 올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더군요. 정말. 네, 그래서 디자인이나 요즘 최근에 나오는 골프복을 트렌드를 보면 예. 디자인이 과거에는 굉장히 좀 심플하고 기능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 이 젊은 세대들을 타겟팅으로 한 그 브랜드들을 보면요, 뭐 캐릭터랑 콜라보를 하거나 그래서 뭐 이게 어떤 그 패션 제품의 패션의 그 기능에 더 강하게 디자인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매를 더 많이 드러나 보이게 하거나 또는 더 날씬해 보이게 하는 보정의 효과 또는 기능성, 골프를 잘 치게 하는 기능성의 효과보다는 몸매를 좀 보정해주는 효과 그런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골프 업계의 그 기획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SNS에서 골리니, 뭐 골프스타그램 골프웨어, 골프 패션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예. 주로 이들이 많이 사진 올려놓은 그런 제품들을 쭉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골프복의 트렌드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사진 찍을 SNS를 때 통해서 이쁘게 많이 볼 수 나와야 있다고 되네. 합니다. 그래서 어딜 이제- 가든 사진 찍으러 가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 네, 맞아요. 골프복이 더 중요하겠죠 예전보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가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 골프복 의상에 네. 공을 예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포켓을 넣는다거나 또는 스코어 카드를 기록할 수 있는 스코어 카드가 부착되어 있는 예. 티셔츠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기존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골프복의 디자인들이 최근에는 이게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미돼서 애슬레저 룩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복 관련돼서는 편집샵들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골프 선수 아닌 모델들도 많더군요. 골프복 모델이. 골프복의 어차피 경우에는 골프를 잘 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나 뭐 모델이나 유명 그 뭐 연예인들과 콜라보를 많이 하고요. 예. 다만 골프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골프 선수들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예. 장비는 여전히 선수들이나 프로들과 콜라보를 많이 하지만 이 예. 패션은 인플루언서랑도 많이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다 보면 골프 시간 칠 시간도 줄어들고 그럴까 이제 하는 예측에 대해서 이게 한번 배우고 맛들인 거는 중단할 수 없어요 하는 의견이 꽤 있는 것 같더군요. 네, 해외로 골프 여행도 갈 수 있고 예약하기도 좀 더 쉬워서 예. 라운딩 비도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해질 수 있는데요. 골프를 즐기는 횟수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게 본다는 업계의 거죠? 의견입니다. 로그인디의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점심 시간입니다. 저도 점심 먹고 퇴근하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